평범했던 도심의 일상을 덮친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에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남은 과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쟁점 사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가해 차량 운전자도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조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조사한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교통사고로요. 그것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이 사상하고 6명이 부상하는 정말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폭넓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가해 차량 운전자 역시도 이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서 지금 일단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경찰서로 불러서 조사하기보다는 일단 진술 등을 받으면서 지금 사건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사고 장소가 워낙 지금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많은 CCTV 영상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 있는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그리고 블랙박스에 녹음된 그 오디오 내용들, 이런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지금 폭넓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사고 직전에 그 5초가량의 그 사고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속도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이 사고 기록 장치, 우리가 EDR이라고 부르는 기록 장치에 담겨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이 사고 차량에 대해서 국과수 감식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예정 또는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국과수의 감정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은 그런 조사 과정 등을 통해서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이 차량이 어떻게 하다가 도대체 왜 일방 통행길을 역주행해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질주해 왔는지, 그리고 다른 차량도 아니라 인도 쪽으로 돌진해서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전해진 바에 따르면은 이제 이 가해 차량 해당 운전자가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혀져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지금 동승자 등의 주장처럼 급발진이 맞은지 아니면 운전 미숙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폭넓은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음주나 마약은 아니고 결국 급발진이냐 아니면 운전자의 미숙으로 인한 결과냐인 것 같은데, 운전자는 100% 급발진이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격자들의 진술을 보면 아니다라는 쪽에도 의견이 많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사실 섣불리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우리가 이 사고의 원인을 정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차량 급발진이라고 한다면요, 여러 차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도 급발진 의심 사례들을 확인해 왔습니다. 급발진의 그런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발진이라는 것은 갑자기 제어할 수 없이,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듣지 않을 정도로 급하게 가속이 되어오면서 차량이 아예 제어 불능,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를 낼 때 그 엔진이 좀 돌아가면서 내는 일종의 굉음 같은 소리가 나는데, 급발진은 전혀 다른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급발진은 굉장히 빠르게 가속이 되고 급격도로 엔진이 달궈지기 때문에 그 특이한 굉음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다고 해도 브레이크가 전혀 먹히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상태에서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결국 가드레일이라던가 다른 차량, 다른 구조물들을 강하게 충격해서야 속도가 멈춰지는 것들을 급발진 의심 사례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관련 CCTV 영상 등을 보자면은 그런 굉음 부분이라던가, 특히 이제 이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본인이 직접 브레이크를 밟아서 최종적으로는 차가 멈추는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보고 다른 급발진 의심 사례와는 좀 양상이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요. 중요한 건 정확한 감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워낙 운전 미숙이라고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중대한 과실로서 운전 미숙할 수 있으냐,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좀 예상이 안 되는 그런 경로로 주행을 했거든요. 역주행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인도로 돌진하기까지 그러니까 과실이라기에는 너무 또 큰 과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폭넓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운전자 외에도 차량에 그 부인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 동승자가 이제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어하려고 했지만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 계속해서 브레이크 등을 운전자가 밟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목격자들의 진술을 보자면은 급발진 사고 같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결국 중요한 거는 최대한 좀 정밀한 감식, 이 차량에 대한 국과수 감식이라던가 다각도로 지금 CCTV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 분석 그리고 이번 사건의 키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차량 내부에 지금 사실 블랙박스가 네. 거의 달려 있는데 예. 중요한 부분은 오디오 자료일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오디오에 어떤 내용들이 녹음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좀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이 급발진 논란에 대해서도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박스 오디오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군요.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사고입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40년 이상의 버스 기사 경력을 갖고 있어서 운전 미숙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 의문이 있고요. 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료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형 이거 급발진이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고가 발생한 지 15분이 지나서요. 왜 이런 전화를 그렇게 정신없을 때 했었을까? 그런 의문도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사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직후에 나눈 대화 내용들이라던가 어떤 지수를 했는지, 그 초기에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는지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거든요.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급발진이라는 것이 이제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과연 급발진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좀 다각도로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직후의 대처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큰 사고였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직후에 어떤 식으로 이 사고에 대한 대처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함께 볼 것 같고요. 이제 직후에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건 아침 급발진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어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급발진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지만 네.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려고 했는가는 추후에도 이제 양형 기준을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급발진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보조적인 그런 역할로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블랙박스 그리고 국가수 감정 결과 등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걸 기다리는 동안 이번 사안을 두고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온라인에서는 부부싸움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좀 이런 루머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황당한 사건 그리고 너무 참담한 사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청 이 장소가요. 저도 자주 지나다니면서 늘상 보던 곳이었거든요. 먹자골목 초입이기도 했고 너무나 평온하게 서울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오고 가고 또 식사를 하고 집에 가기 위해서 차를 기다리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장소에 9시 반이라는 시간 아직까지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통행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량한 시민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 퇴근을 하는 길에 식사를 하고 회식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다 보니까 도대체 왜라는 질문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급발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약물이나 음주가 아니라면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황망한 마음에 또 궁금증을 갖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뭐 부부싸움을 하다가 크게 화가 나서 이런 일을 벌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네. 루머일 수 있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섣부른 그런 원인에 대한 단정보다는 좀 정밀한 감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 이 죽음의 원인을 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의사 소견을 통해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국가수의 차량 감식 조사도 이루어질 겁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적인 조사가 좀 필요할
보세요. 그렇죠. 이 급발진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이제 급발진이 인정이 되려면은 이제 차량은 완제품으로서 어떤 공급을 받은 상태인데 이 차량에 과실이 있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한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차량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개인 운전자가 입증해 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부분 많이 이제 입증 책임의 완화가 있었다고 해도 여전히 이 부분을 입증하기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급발진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안타깝게도 그 손자가 목숨을 잃었던 할머니가 운행을 하셨던 강릉 급발진 추정 사고의 경우에도 네. 이런 논란들이 있어 왔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차량 자체에 대한 국과수 감식 결과라던가 이 사고 직전의 그런 어떤 주행 내역들, 그 주행의 형태들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국과수 감식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에 그 오디오가 담겨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많이들 이야기되는 것이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이런 부분이 항상 급발진 사고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급발진은 아무리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지금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페달 부분에 어떤 그런 블랙박스 같이 이거를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네. 것이 이런 원인 규명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좀 철저한 조사 과정들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어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결론이라기보다는 수사의 방향은 정해졌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어쨌든 원인을 발표하기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철저한 과학적인 분석 이후에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수사기관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법적인 부분 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경찰은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게 급발진이냐 아니면 운전자 미숙으로 인한 사고냐에 따라서 좀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음주도 아니었고 약물에 의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뭐 위험 운전 치사상이라고 해서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거나 뭐 약물로서 지금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부분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이 사상의 죄를 범한 것 정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죠. 네. 사망이 9명이나 있었고 사상자들이 정말 많이 발생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운전 미숙, 그러니까 과실로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때에 해당하게 되어서 이제 형벌로만 본다면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이제 가중처벌, 가중적인 요소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가중적인 요소가 고려가 되고 그리고 뭐 역주행한 부분 그리고 인도로 돌진한 부분 이 12대 중과실 위배 부분이 고려되더라도 법정 최고형이 나온다고 해도 이제 뭐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지게 되게 되는 그런 상황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뭐 7년 6개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만약 급발진 사고라고 한다면은 면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것이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 오로지 차량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면책될 부분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어떤 형벌을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런 음주 상태라던가 위험 운전 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현저한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본인이 술을 마신다거나 약물로서 야기한 것이 아닌 한 기본적으로 과실 범일 때는 일반적인 형량을 보자면은 뭐 1년 정도가 징역 금고 1년 정도가 나오는 것 때로는 뭐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좀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많은 사상자를 냈기 때문에 그동안과는 좀 다른 처벌 수위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5명이 이제 사상되는 정말
큰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과실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전에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국민들의 법 감정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형량들이 내려져 오기도 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교통사고 처리 폭리법에 따르면 이제 5년 이하의 금고다 보니까 집행유예,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큰 사고였습니다. 12대 중과실을 위반하는 역주행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인도로 돌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부분이 과실로서 운전 미숙으로서 야기됐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최고형을 면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만약 그런 합의 부분, 그러니까 피해자들 간, 유족과들 간의 합의 부분도 분명히 양형에서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차량 자체의 결함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난다면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최고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큰 사고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고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의 나이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68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현행법상 고령 운전자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현행법에 따르면요. 고령 운전자의 기준을 일단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 65세 그리고 만 75세 이렇게 좀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 운전자의 경우에는 68세였죠. 그런데 지금 한국도 굉장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만 65세라는 기준 과연 고령 운전자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된 어떤 강의 같은 내용, 연수를 듣도록 하는 그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7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이제 3년으로 단축해 놓는 그 정도의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네. 드는 부분이 있고요. 일률적으로 만 65세다. 이것은 이제 고령 운전자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에 있어서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일률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지금 현재도 60대, 70대에 지금 제대로 운전을 잘하고 있는 심지어 운전이 본인의 업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택시라던가 버스를 운행하시는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을 봤을 때 만 65세 이상이 과반에 달한다고 평가할 정도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법에서는 고령 운전자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운전을 주된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고 하지만 이런 사고, 고령 운전자가 내고 있는 이런 운전 사고가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국민들의 합의를 통한 대책 마련이 좀 절실해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또 뭐 조건부 면허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이제 조건부를 통해서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어떤 페널티를 준다던가 아니면 일정한 어떤 유인책을 줌으로써 운전 면허를 뭐 자진 반납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반납하는 비율이 2%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65세가 넘었다고 해도 운전을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요. 차량이 없으면 당장 불편하다 보니까 면허를 자진 반납하기보다는 그냥 운전을 지속하게 되죠. 그렇다면은 어떤 자진 반납을 했을 때 주는 어떤 혜택이나 이득을 더 크게 할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도 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면은 좀 더 그 면허 갱신 주기라던가 어떤 교육이라던가 본인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증명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또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젯밤 있었던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법적 쟁점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